시청자 여러분, 밤 사이 그리고 주말 사이에 잘 쉬셨습니까? 마켓 시그널 진행의 송민자입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시장 코스피 코스닥은 조금 아쉽게 마무리가 됐었죠. 이 양대 지수가 모두 1% 가까이 좀 하락하면서 아쉬운 마무리를 보였는데 다행히 뉴욕 증시가 현재 시각 금요일에 상당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이번 주 들어서 우리 증시도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심어주고 있습니다. 다우지수가 2.47% 상승하면서 사상 최초로 5만 선을 돌파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반도체 단이 상당히 움직임이 좋았고요. 또 이 소비 심리가 호조세를 보이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투심이 달궈졌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잠시 후 자세한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마켓 시그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다시 한번 큰 폭으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날 반도체 단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였었고요. 또 매크로 지표적으로도 소비 심리가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다우 지수가 앞자리가 바뀌었습니다. 5만 달러 선을 드디어 돌파하면서 이날 2.5% 가까운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또 나스닥도 2% 이상 상승, 반도체 단이 굉장히 강했는데 엔비디아가 이날 8%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 반도체 여러 가지 호조 이슈들이 있었던 하루였고요. 또 S&P 500 역시 1.97% 전반적으로 약 2% 내외 고르게 올라왔었던 하루였는데 전반적인 자금 흐름을 보신다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바로 히트맵 만나보시죠. 빨간불이 하락불이고요. 또 초록불이 상승불인데 이날은 전반적으로 일부 빅테크들을 세 가지 기업을 제외한다면 전체적으로 전부 다 이 주가가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눈에 띄는 게 바로 아마존과 구글 그리고 메타의 빨간불인데 이 기업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맞습니다. 이 4대 하이퍼스케일러 기업이죠. 원래 마이크로소프트까지 합쳐서 이 4대 하이퍼스케일러 기업, 이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들인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워낙 그 지난주에 10% 가까이 빠졌다 보니까 마지막 날만큼은 조금 반등이 나온 모습이었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우수수 빠졌습니다. 이날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올해만 이 AI 지출에 6,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950조 원이라는 정말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액수인데요. 이 정도 지출을 한다는 소식에 다시 한번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을 중심으로 우려감이 확대가 됐습니다. 특히 아마존이 5% 이상 떨어졌는데 이날 뭐 TD코엔, 에버코어, 모건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등 이 아마존에 대해서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굉장히 많이 쏟아졌습니다. 이 때문에 아마존은 5% 이상 하락했고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이 지난주 초중반만 하더라도요. 이렇게 빅테크들이 AI 지출을 늘리면 어떡하지에 대한 우려만 있었지만요. 생각을 해보시면 그 지출을 한다면 그 돈을 그대로 벌어가는 기업들이 있겠죠. 바로 AI 기업들입니다. 특히나 이 AI 칩 기업들이 큰 폭으로 상승했죠. 엔비디아가 7.87%, 브로드컴이 7%, 주 후반으로 갈수록 그 돈들을 이 기업들이 벌어가겠네라는 그런 기대감이 커지면서 장비주들까지 굉장히 강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이슈들을 뒷장 통해서 조금 더 파헤쳐 볼까요? 자, 가장 먼저 제가 말씀드렸었던 빅테크들이 어마어마한 지출을 한다는 그런 우려감. 근데 그게 또 한편으로는 엔비디아나 브로드컴 같은 AI 칩 기업들에게는 막대한 수혜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또 촉발이 됐습니다. 다음 장 통해서 조금 더 그 계기를 자세하게 보시죠.
우선 기본적으로 4대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지출을 하고 AI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의 올해 자본 지출이요. 전년 대비해서 60%나 늘었습니다.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자본 지출을 하겠다는 것이죠. 한화로는 거의 950조 원에 달하는데 이 때문에 방금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주가가 굉장히 급락했다는 점은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돈들을 전부 다 위에 있는 AI 칩 기업들이 이제 벌어갈 것이다.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커졌는데 그 계기가 된 게 바로 젠슨왕 CEO의 CNBC에서의 인터뷰였습니다. 이 상당히 월가에서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막대한 자본 지출, 이거 돈 투자를 늘리는 거에 비해서 이 수익화가 너무 늦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한 우려감에 정면 반박을 합니다. 앞으로 주요 기업들의 현금 흐름이 증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막대한 자본 지출 역시 정당하고 합당할 것이다. 돈을 2배를 쓴다면 매출은 4배가 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이렇게 막대한 AI 인프라,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돈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이 돈으로 도로를 간다면 추가적인 지출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AI는 계속해서 이 인프라들이 교체와 업그레이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7, 8년간은 계속해서 인프라 구축이 완성이 될 것이고 그 이후에도 정체가 되지 않고 교체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다. 한마디로 지금의 투자가 단발성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꾸준히 수요를 늘릴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반도체단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가득 끌어올랐었던 하루였고요. 비단 이뿐만이 아니라 2가지의 반도체 추가 호재 소식이 있었습니다. 다시 종전의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날 AMD와 인텔 이슈도 상당히 시각에서 부각을 받았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내용 살펴보시죠. 우선 가장 먼저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나왔는데요. 인텔과 AMD가 중국의 고객사들에게 우리가 지금 서버용 CPU가 상당히 좀 공급해주기 어려운 상황이다. 수요가 너무 많다라고 통보했다. 이런 기사가 보도가 됐습니다. 우선 인텔의 경우에는 현재 너무 수요가 많이 몰려서 납품까지 최대 6개월 가까이가 소요가 될 수 있다고 밝혔고요. 이것 때문에 서버용 CPU의 가격이 10% 이상 상승, 당연히 기업들의 이익에는 엄청나게 플러스가 되는 소식이겠죠. AMD도 비슷한 입장인데요. 일부 제품의 납기 기간이 8주에서 10주로 늘어났다.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이 수요가 몰리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쇼티지가 지속적으로 가격 상승을 유발하고 있다. 이게 AI 반도체단에 대한 전반적인 투심을 또 한 번 올려줬고요. 또 미국 반도체협회 보고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전망을 밝혔습니다. 이 지난해죠. 2025년에 반도체 연간 판매액이 생각보다도 더 크게 늘었는데 전년 대비해서 25%나 껑충 성장하게 되면서 한화로 1,000조 원이 넘는 돈이 벌렸습니다. 당연히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죠. 이 역시나 다시 한번 반도체단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들까지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줬습니다. 여기에 매크로 지표도 상당히 호조를 보였는데요. 소비 심리가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종전의 이슈로 한번 돌아가 보시죠. 사실 이렇게까지 시장이 좀 과열된 분위기에서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왔다라고 하면은 좀 우려감이 확산이 될 수 있는데 이거를 좀 일축을 시켜줬습니다. 이 2월 미시간대 소비 심리 지수가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소비 심리가 탄탄하구나, 경제가 좋은 상황이구나라는 걸 보여줬는데요. 다음 장 통해서 자세한 수치 한번 만나볼까요? 이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의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뜻하는 소비자 심리지수와 또 앞으로 향후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기대감과 우려감을 나타내는 기대 인플레이션 2가지 지표가 동시에 발표가 됐는데 우선 이 소비자 심리지수의 경우에는 57.3이 나왔습니다. 전월치 대비해서도 개선이 됐고요. 예상치도 뛰어넘으면서 이 소비 심리가 상당히 개선됐다. 6개월 만에 소비 심리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점도 상당히 시장에 우호적인 여건을 만들어줬고요.
물가도 대폭 진정이 될 것이란 그런 기대감이 강했습니다.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이 3.5%, 1년 뒤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약 3.5% 정도 오를 것이다. 원래 예상치는 약 4% 정도였는데요. 상당 부분 진정됐다는 점이 확인이 됐습니다. 물가가 개선이 됐고요. 사람들은 소비를 늘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AI 반도체 기업들은 어마어마한 돈을 벌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안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았었던 이날 뉴욕 증시, 과연 개별주들은 어떤 이슈를 몰고 왔을지 정보경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3대 지수가 강하게 반등하면서 특히 다우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5만 선을 돌파했던 뉴욕 증시입니다. 종목별로는 어떤 이슈가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네. 다우지수 5만을 이끌었던 엔비디아 오늘의 첫 종목으로 준비했는데요. 무려 8%에 가까운 급등을 보였습니다. 기술주 전반의 랠리 속에서 반도체 훈풍이 주가를 끌어올린 건데요. 특히 젠슨항 CEO는 AI 지출이 지속 가능하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투자자들의 신뢰를 강화하기도 했죠. 이 반도체 섹터의 강세에 힘입어서 엔비디아도 수익 기대와 성장 잠재력을 반영한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다우지수 5만을 이끈 엔비디아 또 월가 시그널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브로드컴인데요. 마찬가지로 7% 넘게 급등했습니다. 2026년 대규모 자본 지출 계획을 발표한 이후에 낙관론이 확산되고 있는 건데요. AI 인프라 투자 확대 핵심 수혜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제프리스가 브로드컴 2027년까지 구글 주문의 대부분을 확보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면서 목표 주가를 $500로 제시했고요. 투심을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은 아마존입니다. 5% 넘게 급락을 했는데요. 이 매출은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4분기 실적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마존은 또 2026년 자본 지출이 약 $2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상당 부분은 아마존 웹 서비스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에 쓰일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투자자들은 실적보다는 향후 비용 부담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주요 기술주 중에 두 종목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보실 종목은 구글인데요. 2.48% 하락을 했습니다. 2026년 자본 지출 계획이 1,800억 달러로 늘어났죠. 월가의 예상치였던 1,200억 달러를 크게 웃돌면서 하락세가 나왔는데요. 매출 증가와 구글 클라우드 성장으로 4분기 실적은 호조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AI 인프라 구축에 따른 수익성 압박, 또 딥마인드와 웨이모 투자로 인한 비용 증가에 더 주목을 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은 테슬라입니다. 3% 넘게 반등을 했는데요. 전략 변화에 대한 기대가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언급을 해드리면 이 중국 내 AI 이니셔티브 확대, 또 자율주행 기술 발전 기대에 투자자들이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테슬라가 중국 현지 애플리케이션과 운전자 지원 시스템에 초점을 맞춘 AI 교육 시설을 설립하면서 전기차 제조를 넘어서 AI 자율주행 중심으로의 전략적 전환을 강화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이슈 있는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힘센 허즈입니다. 1.96% 하락을 했는데 시외 주가가 15% 넘게 급락을 하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원격 의료 플랫폼 기업인데요. 암 조기 진단 키트를 둘러싼 의학계 비판이 부각이 됐습니다. 해당 키트가 FDA 승인을 받지 못했고요. 보험 적용도 되지 않는다는 점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우려로 제기가 됐는데요. 여기에 또 체중 감량 치료제 전반에 대한 FDA 규제 강화 가능성도 투심을 좀 크게 위축시킨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은 로블록스입니다. 9.66% 급등을 했는데요.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 기업이죠. 시장 기대를 웃도는 실적과 긍정적인 가이던스에 힘을 입은 모습입니다. 4분기 EPS는 0.45달러로 예상치보다 적자폭이 줄었고요. 매출도 22억 2천만 달러로 전망치를 상회했습니다. 여기에 특히 올해 연간 예약 매출 가이던스가 컨센서스를 웃돌게 제시를 하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다음 종목 스트래티지입니다.
비트코인 큰손이죠. 암호화폐 시장 반등에 힘입어서 급등을 했는데요. 17%대 급락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회복세로 돌아서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장중한 때 6만 달러 초반까지 밀렸던 비트코인 다시 상승폭을 키웠죠. 11% 넘게 오른 7만 달러 중반대에서 거래가 되면서 이에 힘입은 스트래티지도 폭등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지금 이 시각 원자재 가격과 또 매크로 지표 흐름도 바로 확인을 해봐야겠죠. 가장 먼저 국제유가 보도록 할 텐데요. 국제유가는 주말 사이에 다시 한번 소폭 올랐습니다. 0.41% 상승하면서 배럴당 63달러 선 중반을 막 돌파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오만에서 이란과 미국 간의 핵 연료 관련 협상이 있었죠. 여기가 상당히 좀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이란 측이 미국의 요구 사항이었던 이 핵연료 농축 중단을 이제 거부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좀 양국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것이 아니냐, 좀 군사적으로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다. 이런 우려가 부각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원유 공급 우려감은 다시 한번 올라간 상태이고요. 원달러 환율은 다행히 3.5원 소폭이나마 좀 내려앉았습니다. 1,465원 선, 아직까지는 조금 부담스러운 구간인데요. 이 빅테크가 지난 금요일에 상당히 강세를 보였었죠. 어마어마한 하이퍼스케일러들의 AI 지출 덕분에 반도체 단이 상당히 수익성이 좋을 것이다. 이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에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올라갔는데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달러에 비해서 이 신흥국 통화이자 위험 자산이죠. 이 원화가 강세를 소폭 보였습니다. 이런 위험 자산 선호 심리 기조는 비트코인 가격의 반등에도 일조를 했는데 2% 가까이 상승하면서 7만 1,000달러 선을 다시 한번 좀 돌파를 해줬습니다. 지난주에 비트코인이 이 심리적인 지지선이었죠. 7만 달러 선을 한번 크게 내려간 적이 있었는데 이 때문에 저가 매수세가 다시 한번 좀 유입이 됐었고요. 또 여러 가지로 이 스트래티지 측의 이런 호호 소식도 있었습니다. 바로 스트래티지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평균 구매 단가보다 낮아지더라도 이걸 함부로 매각하지 않겠다. 그대로 보유하고 있겠다라고 밝히면서 비트코인 하방을 단단하게 닫아주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금 가격은 그래도 소폭 올랐습니다. 1.85% 여전히 이 4,900달러 후반대에 머무르고 있는데 중국 인민은행이 이 지난달까지 15개월 연속 금을 매입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게 되면서 금 가격이 지난 2주 동안 상당히 출렁였지만 여전히 이 세계 중앙은행들의 수요가 탄탄하구나라는 점을 확인시켜줬습니다. 미국채 10년물과 미국채 2년물은 소폭이나마 다시 한번 올라갔는데요. 상당히 좀 소비 심리가 견조한, 경제가 탄탄한 모습을 보여줬었죠. 또 거기에 이제 빅테크들까지 강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내려갔습니다. 당연히 이 안전자산인 국채는 조금 매력도가 떨어졌겠죠. 이 때문에 국채 금리는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분위기가 좋게 끝난 뉴욕 증시 현지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이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입니다. 네, 굉장히 역사적인 날이었죠. 지난주 금요일에 다우지수가 드디어 5만 선을 돌파했습니다. 이제 시장에서는 좀 본격적으로 리스크온, 그러니까 위험 자산에 베팅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걸까요? 네, 일단 이번 다우지수 5만 선 돌파는 단순한 기록 경신이라기보다 시장의 성격이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초만 해도 시장 분위기 상당히 험악했죠. 기술주가 며칠 연속 급락했고 비트코인은 한때 고점 대비 50% 넘게 빠지면서 위험 자산 전반에 대한 불안이 커졌습니다. 실제로 나스닥과 S&P 500은 지난주 내내 최악의 한 주를 향해 가고 있었죠. 그런데 지난 금요일 들어 흐름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기술주가 낙폭 과대 인식 속에 반등했고 비트코인도 하루 만에 10% 가까이 급반등하면서 투자 심리가 빠르게 회복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우지수는 1200포인트 넘게 뛰며 사상 처음으로 5만 선을 돌파했습니다. 다만 이 반등의 구조가 중요합니다. 시장이 다시 공격적으로 위험을 떠안았다기보다는 성장주 일부를 정리하고 산업주, 금융주 같은 대형 가치주와 경기 민감주로 자금 이동하는 모습을 뚜렷했습니다. 캐터필러와 골드만삭스 등이 급등하면서 다우지수가 상대적 강했던 이유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금 시장을 AI 붐의 붕괴라기보다는 재조정 국면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AI 투자는 계속되겠지만 모든 기술주가 같은 평가를 받을 수는 없고 투자자들은 실적과 현금 흐름이 분명한 종목을 다시 가려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트코인 반등도 같은 맥락입니다. 급락 이후 일부 안도 랠리가 나오면서 극단적인 리스크 오프 국면은 다소 진정됐지만 주간 기준으로는 여전히 큰 하락을 기록해 변동성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계속해서 변동성은 좀 유지가 될 것이고 방향성은 마찬가지로 그대로 따라서 올라갈 것이다. 이 정도로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좀 분위기가 상당히 좀 개선됐다고 느꼈던 점이요. 저는 일단 비트코인이 7만 달러 선을 다시 한번 좀 회복했지 않습니까? 다행히 좀 심리적인 지지선을 다시 한번 좀 탈환을 한 모습이었는데 좀 완전히 이런 비트코인 관련 리스크는 해소가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단기적으로 보면 최악의 공포 국면은 지나갔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변동성이 끝났다고 보기는 아직 이릅니다. 비트코인은 이번 주 한때 6만 달러 초반까지 밀리면서 고점 대비 50% 이상 급락했는데 이는 FTX 붕괴 이후 최악의 주간 낙폭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디지털 금이라는 서사 자체가 흔들렸고 위험자산 전망에 대한 불안 심리가 크게 확산됐었죠. 그런 점에서 7만 달러 선을 다시 회복한 것은 투매 국면이 일단 진정됐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반등이 구조적인 추세 전환인지 대해서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비트코인은 원래 변동성이 대가라는 인식이 여전히 강합니다. 실제로 꾸준히 분할 매수해온 투자자들은 이번 급락에도 매도를 하지 않고 오히려 추가 매수에 나서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비트코인을 단기 투기 자산이 아니라 대체 자산 혹은 보험 성격의 자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최근 시장 구조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선물, 옵션, ETF 등 파생상품 거래가 급증하면서 비트코인이 순수한 희소 자산이 아니라 주식시장에 함께 움직이는 위험 자산을 변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 때문에 급락 국면에서는 낙폭이 과거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조합하면 7만 달러 회복은 공포의 정점은 지났다는 신호일 수 있지만 비트코인이 다시 독자적인 상승 추세로 돌아섰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당분간은 금리, 증시 변동성 그리고 위험 선호 흐름에 따라 높은 변동성을 동반한 박스권 흐름 움직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또 이제 이번 주에는 고용 보고서, CPI 굉장히 중요한 매크로 지표들도 줄줄이 좀 발표가 되죠. 특히 뭐 지난주까지는 고용 지표가 계속해서 좀 경고등을 켰었는데 어떤 부분에 특히 주목해봐야 할지 좀 궁금하네요. 네, 이번 주는 최근 시장 반등이 추세로 이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 다시 흔들릴지를 가를 중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은 역시 고용과 물가를 함께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먼저 수요일 발표되는 1월 고용 보고서는 정부 셧다운 여파로 5일 늦게 나오는데 이미 선행 지표들은 고용 시장의 불안한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간 고용 집계하는 ADP에 따르면 1월 민간 고용 증가는 2만 2천 명에 그쳐 시장 예상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여기에 구인 규모를 보여주는 졸투 지표는 12월 기준으로 팬데믹 초기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고 감원 발표도 1월 기준으로 2009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시장은 이번 고용 지표에서 비농업 고용 7만 명 증가 그리고 실업률 4.4% 유지라는 전망이 실제로 확인될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숫자 자체를 넘어 보다 중요한 것은 고용이 완만한 냉각 수준을 넘어서 균열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주 발표될 1월 소비자 물가 지수도 중요합니다. 헤드라인 CPI와 근원 CPI 모두 전년 대비 2.5% 상승이 예상되는데 특히 근원 물가가 이 수준까지 내려온다면 202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고용은 식고 물가는 내려오는 조합이 확인될 경우 연준의 정책 전환 기대는 다시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실적 시즌도 방향성을 가늠하는 변수입니다. 이번 주에는 코카콜라, 맥도날드, 시스코, 온세미컨덕터 등 경기와 소비 흐름을 보여주는 기업의 실적이 이어집니다. 최근 기술주가 흔들린 가운데 투자자들은 AI 이후에도 실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이 어디냐를 좀 더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자금은 성장주에서 대형가치주, 경기 민감주 쪽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또 이제 주말 사이에 전해진 미시간대 지표에서 물가가 좀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진정됐다 이런 신호가 나와줬었죠. 이번 주에 이제 고용 지표만 좀 잘 잡힌다면은 금리나 기대감 덕분에 더더욱 좀 뉴욕 증시가 탄력을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드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과 함께 지난 금요일 뉴욕 시장 이야기 자세하게 분석해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봤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보내는 월가의 신호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월가 시그널 출발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가 강하게 반등하면서 다우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5만 선을 돌파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전장 대비 1206포인트, 2.47% 급등한 5만 115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은 1.97% 오른 6,932선, 나스닥은 2.18% 상승한 23,031선에 마감했는데요. 최근 3거래일 연속 이어졌던 AI 관련 우려 속 조정 이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AI 인프라 투자 확대 기대가 증시를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엔비디아가 하루 만에 7.9% 급등하며 다우 5만 선 돌파를 견인했고 AMD와 브로드컴도 7%에서 8%대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주요 빅테크들이 올해 AI 인프라 투자를 예상보다 크게 늘리겠다고 밝힌 점이 반도체 랠리로 이어졌는데요. 구글은 올해 자본 지출을 최대 1,850억 달러로 제시했고 아마존은 AI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 부담으로 5.5% 하락했습니다. 실적 시즌도 우호적인데요. S&P 500 기업의 약 80%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내고 있다는 집계가 나왔습니다. 시장은 AI 실수요와 실적 모멘텀이 다시 살아났는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일본 총선 결과를 두고 일본이 강하면 아시아에서 미국도 강하다며 동맹 의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를 훌륭한 동맹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의 긴밀한 관계가 미일 공조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는데요. 한편 중국 간의 완전한 분리는 원치 않지만 공급망과 안보 리스크 축소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른 최대 압박 제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준과 관련해선 캐비너시 의장 후보자의 독립성을 평가하면서 양적 완화 정책 전환은 연준 판단 사안이라며 단기간 변화 가능성엔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다카이치 총리는 총선 대승 직후 X에 글을 올려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지지에 감사를 표했는데요. 따뜻한 말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미일 동맹 강화를 재확인했습니다. 이번 발언과 행보는 아시아 전략에서 미일 공조의 무게감을 다시 보여준다는 평가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가 올해 예정됐던 화성 탐사 계획을 잠정 연기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스페이스X가 투자자들에게 달 임무를 최우선으로 하고 화성은 나중에 간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까지 대형 우주선 스타쉽을 무인 상태로 달 표면에 착륙시키는 것이 목표인데요. 이는 달은 건너뛰고 곧바로 화성으로 간다던 머스크의 기존 구상에서 크게 선회한 결정입니다. 배경에는 기술적 난관과 함께 나사의 압박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나사는 유인 달 탐사 프로그램 아르테미스 핵심 사업을 스페이스X에 맡기며 달 임무 우선을 요구해 왔는데요. 특히 지난해 스페이스X가 일정에 뒤처지고 있다는 공개 지적도 나왔습니다. 여기에 블루 오리진까지 달 착륙 경쟁에 가세하면서 압박이 커졌습니다. 한편 스페이스X는 머스크의 AI 스타트업인 xAI를 인수했는데요. 이번 합병으로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는 1조 2,500억 달러, 우리 돈 약 1,830조 원으로 평가됩니다. 시장에서는 달 임무 성과가 향후 IPO와 화성 프로젝트 재개 시점을 가릴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FDA가 미승인 위고비 유사품 판매를 금지하면서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FDA 승인 없이 판매되는 위고비 대체 제품의 시판을 금지했습니다. FDA는 비만 치료 성분 GLP-1이 포함된 복합 조제 의약품의 대량 판매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조치는 원격 의료업체 힘스앤허스 등을 직접 겨냥한 것입니다. FDA는 미승인 복합 조제 제품을 승인 의약품의 대체제처럼 홍보하는 행위를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FDA 승인 약물과 동일한 활성 성분이라는 표현 자체가 불법이라고 못 박으며 위반 시 제품 압류와 판매 금지, 추가 법적 조치까지 경고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힘스앤허스가 위고비와 동일 성분의 저가 알약 출시를 밝힌 직후 나왔습니다. FDA는 소비자 안전과 의약품 관리 체계 유지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는데요.
시장에서는 GLP-1 계열 약물의 무분별한 유사품 확산에 제동에 걸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비만 치료제 시장 전반의 규제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월가에서 보내는 시그널 알아봤고요. 신일섭 위원과 함께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다우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5만 선을 돌파했습니다. 여기에 기술주들이 좀 화려하게 부활을 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번 반등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다우지수는 그 기술주들이 힘을 쓸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요. 네. 예, 다우존스는 1884년도에 미국 다우존스사에서 발표를 하면서 도입됐고 30개 우량 기업으로 종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가격 가중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죠. 지금 위에서부터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다우, 네.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 나스닥, 러셀 2000. 뭐 여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넣을 수도 있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는 다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되어 있죠. 다우존스만 가격 가중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가 전부 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들이 움직인다고 해서 다우가 움직이진 않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한 주당 가격이 비싼 게 왕이기 때문이죠. 지금 보니까 골드만삭스가 제일 높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제가 지금 찾아봤는데 네. 골드만삭스가 한 주당 가격이 900달러가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왕이죠.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가장 그 비중이 높았었는데 이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급락을 하면서 주당 200달러 수준까지 내려가서 지금 가격 가중 방식으로 하면은 금융주들이 높아요. 골드만삭스 말고도 나머지 JP모건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한 주당 가격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금융주의 신고가가 결국 다우존스의 5만을 리드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저기서 보시다시피 시가총액 가중 지수인 S&P 500 대비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종목 수도 30개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계로 든다고 한다. 그래서 적은 수의 종목 때문에 시장 전체를 대변하기는 어렵다는 평가. 이렇게 있지만 네. 그래도 다우존스가 역사가 오래됐고 다우 30 종목이 계속 고인물로 가지 않고 엔비디아나 애플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를 받아들이면서 변화를 많이 시도하고 있거든요. 여기 지금 예를 들어서 그동안 오랫동안 그 저기 터줏대감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이 저기까지 정유주까지 쳐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트렌드를 받아들이고 노력을 하고 있고 대표 주식이기 때문에 5만이란 게 의미가 없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5만을 돌파했다는 거는 S&P 500이나 나스닥, 러셀 20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뒤에서 따라갈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나머지 지수들도 지금 마디 지수대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우 5만 돌파는 향후에 나머지 지수의 어떤 역사적 신고가 돌파를 기대할 수 있게 하는 나침반과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실시간 다우지수의 흐름을 보고 계시는데 역시 네. 4월 달에 기회였죠. 작년 4월 달에 트럼프가 피켓 들고 나왔을 때가 기회였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신의 임기가 지금 뭐 아주 길진 않은데 다우존스 10만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더블을 간다는 얘기인데 트럼프한테 베팅을 하신다면 지금 여기서도 늦지 않았다. 다우존스 5만에서 10만. 만약에 정말 트럼프가 자기 업적에 이거를 남기려고 한다면 캐비너씨를 압박을 해서라도 금리 인하를 계속 단행을 하여서 주식시장을 엄청난 거품을 만들어 놓고 임기를 마무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다우존스 10만 트럼프 임기 내에 볼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다우지수의 10만을 기대하고 있는 트럼프 정부였군요. 근데 또 최근에는 AI 조정이 좀 삼거래일 이어진 뒤에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또 영향을 미쳤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좀 이번 반등의 핵심 동력을 심리 회복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뭐 실적이나 수요를 좀 확인한 부분이 있는 건지 좀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시나요? 네, 일단 심리가 조금 더 많다.
왜냐하면 지금 뭐 솔직히 펀더멘탈이 무너지진 않았거든요. 네. 지금 보시면 실적에 어닝 서프라이즈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무너진 게 아닌데 왜 자꾸 떨어지냐? 엔비디아도 AMD도 오라클도 이제는 이 가이던스 상향을 계속하는 거 그걸 넘어서 가지고 이제 그 가이던스 상향이 EPS에 영향을 미치는지 계속해서 그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AI 수요가 꺾이진 않았다는 거는 그 지금 증명이 되고 있는데 이게 저기죠. 과연 이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인지 네. 아니면 이런 계획들이 돈으로 지금 찍힐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지금 불안한 심리죠.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면서도 이게 계속 유지될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 제가 계속 얘기했듯이 오늘 5성급 호텔에서 뷔페를 먹는데 이게 과연 다음 달에도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 아빠가 다른 말을 하진 않을까. 이 불안감이 지금 계속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펀더멘탈보다는 심리가 훨씬 더 크게 작용했다. 그래서 지금 그 반등한 것도 젠슨왕 회장이 나와가지고 강력하게 엔스로픽의 그 스로드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클로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돈을 벌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런 것들이 소프트웨어 시장을 잠식한다는 거는 바보 같은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조금 심리를 누그러뜨렸죠. 하지만 아직도 조금 뭐 그런 부분이 상존하고 있긴 하죠. 왜냐하면 소프트웨어 시장을 다 잡아먹을까 봐.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새로운 혁명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파이를 키워야 되는데 새로운 일자리를 없애고 경제 파이를 죽일까 봐 그런 걱정이 지금 한 곳에 있는 거죠. 그런 심리 때문에 하락을 했다가 심리가 네. 조금 회복됐는데 이게 완전히 매그니피센트 7이 뜨겁게 갈 때만큼 회복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왜냐면 이미 사람들이 다 알아버렸거든요. 현실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주변에 사람들이 일자리에서 잘려나가고 그리고 내가 쓰던 소프트웨어가 없어지고 그 소프트웨어 회사에 다니던 사람들이 퇴직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불안감이 이미 물들어 버렸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씻어지려면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거의 2배 이상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 다우지수 5만 돌파에는 뭐 금융주들의 신고가가 영향을 줬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또 워낙에 엔비디아라든지 뭐 AMD, 브로드컴 좀 강하게 급등을 하다 보니까 시장은 여기에도 주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뭐 특정 종목의 랠리라고 봐야 할지 아니면 뭐 반도체, AI 인프라 섹터 전체적인 흐름으로 여기를 해석해봐도 좋을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다우지수는 그냥 상징적인 거죠. 상징. 다우존스는 상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여기서 뭐 엔비디아의 영향력이 지금 나스닥만큼 크지 않기 때문에 다우를 엔비디아 혼자 움직일 수 없어요. 다우에서 만약에 금융주가 다 급락을 해버리면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이 다 상승해도 다우존스를 플러스로 만들기 힘듭니다. 네. 그거는 이 산정의 방식 때문에 그런 것이고 지금 엔비디아가 7.9% 오르고 AMD, 브로드컴도 다 같이 올랐죠. 자,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만 혼자 올랐을 때는 젠슨왕이 나와가지고 또 저런 강력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또 심리적인 회복이 아닐까 했지만 엔비디아 말고도 엔비디아와 결을 같이 하는 AMD도 올랐고요. 그리고 이미 그 주인공이 바뀌었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주인공 바뀐 애들은 아직도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그니피센트 7의 얼굴이 바뀌어야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지금 그 사람들은 잘 가고 있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비롯하여 스토리지 3사부터 반도체 장비주들 이런 쪽은 잘 가고 있고 우리나라는 심지어 코스닥 반도체 장비주 죄다 급등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 옮겨간 상태고요. 엔비디아나 AMD, 브로드컴, 오라클 이런 기업들은 매그니피센트 7이나 파인 9으로 불렸던 종목들이죠. 심리적으로 많이 하락을 한 데다가 주인공의 얼굴이 이제 바뀌었네 해가지고 자금이 빠져나갔다가 이 정도까지 하락할 건 아닌데 해가지고 되돌려 올린 네. 거죠. 그래서 일단은 뭐 어느 정도 이쪽의 섹터의 신뢰가 회복됐다고는 얘기를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그니피센트 7의 주인공의 얼굴이 이미 바뀌었고 그 바뀐 네. 주인공들이 주도권을 바로 옛날 오비들한테 넘겨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YB의 어떤 이런 새로운 물결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또 어떤 그 수급이 들어올런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제 반도체 랠리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빅테크들의 AI 투자 확대가 좀 관건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구글 같은 경우엔 캐펙스를 최대 1,850억 달러로 제시를 했고 아마존은 또 투자 부담이 있다 보니까 5%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뭐 시장이 투자 규모보다는 수익성을 더 중요하게 본다라고 해석을 해봐도 될까요? 네, 제가 이제 계속 얘기 드렸죠. 이제 안 믿는다고요. 네. 이게 아니 직접 먹여줘야지 이제 벌써 들통이 나버렸어요. 호텔에 내가 전화를 했더니 예약한 지가 없다고 전화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가이던스를 거짓말 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버님을 보여줘야 되는 게 계속해서 매일 내일도 내일 모레도 내일 모레 글피도 5성급 호텔에 들어가서 뷔페를 먹여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 그렇게 발표를 해놓고 안 먹여주시면 허황된 꿈이라는 게 드러나 버리기 때문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캐펙스를 계속 확대를 했는데 이 캐펙스 확대한 게 EPS를 찍히느냐 마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그런 것을 이제 확인을 하려면 그날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미 늦죠. 베팅을 하려면. 이미 내일 가서 갑자기 네. 아빠가 호텔 안 데려가면은 나는 망하는 거잖아요. 친구랑 약속도 취소했는데. 그래서 미리 파악을 해야 됩니다. 뭐를 가지고? 아빠의 통장을 들여다봐야죠. 잉여 현금 흐름이 있는지 없는지. 네. 아빠가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구글이 아마존에 비해서 더 이 강했던 이유가 구글은 검색 광고를 갖고 있다는 거, 유튜브를 네. 갖고 있다는 거죠. 지금 AI 씬이 굉장히 치열해지면서 여기다가 지금 광고를 엄청 하려고 광고주들이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이 구글은 상당히 좋아요.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 아마존 웹 서비스가 클라우드에서 경쟁하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세 군데서 가장 현금 융통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곳이 누굴까요? 바로 구글입니다. 그러니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전부 다 캐펙스 투자 확대를 발표해도 투자자들의 신뢰는 구글에 가장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돈이 많으신 아빠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직스러운 거죠. 똑같이 발표를 해도. 네. 다음 달까지 매일매일 내가 5성급 호텔 뷔페를 먹여주겠어. 이랬는데 어떤 사람의 말을 신뢰하겠습니까? 그 사람의 현금, 그 사람이 가진 금목걸이가 많거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땅이 많거나, 아니면은 매달 들어오는 어떤 월세 소득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 말을 더 믿겠죠. 그게 바로 구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저희가 이제 실적 슈퍼위크를 지나오면서 같이 얘기 많이 나눴었는데 실적 시즌 집계를 해봤더니 S&P 500 기업의 약 80%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수치를 좀 지수 추가 상승을 정당화할 만큼 좀 충분하다고 봐야 될지 아니면 이미 가격에 다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될지 궁금한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서프라이즈 비율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서프라이즈 비율이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도 주가의 탄력은 떨어지고 있죠. 매그니피센트 7에서. 그러니까 매그니피센트 7은 당연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야 되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바탕으로 이 기업의 실적 가이던스가 상향돼야 되는데 실적 가이던스가 하향되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하락을 한 것이죠. 네. 그렇다면 AI 기대라든지 실적 모멘텀이 좀 동시에 살아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투자자분들은 추격 매수를 해야 된다, 조정 좀 대기해야 된다, 어떻게 판단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비롯하여 지금 매그니피센트 7에 대한 기대치는 낮춰야 되고 반도체 장비 회사, 그다음에 TSMC 제가 계속 얘기 드렸죠. 계속 매일 신고가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지금 스토리지 3사들 이쪽으로 이제 이 균형의 추가, 무게의 추가 옮겨갔기 때문에 이쪽에 일단 주목을 하셔야 단기 수익이 날 가능성이 크고요.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그니피센트 7의 성장도 떨어지지 않았으니 속도가 준 거를 감안해서 장기 투자를 하시는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우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5만 선을 돌파했다는 이야기 처음으로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월가 시그널 두 번째 주제도 바로 만나보시죠. 네, 일본의 총선 결과를 두고 이제 미국의 재무부가 일본이 강하면 미국도 강해진다라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단순한 외교 수사라고 봐야 할지 아니면 아시아 전략의 우선순위를 재확인했다라고 평가를 해봐야 될지 궁금한데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전략적으로 던진 거죠. 지금 이 스콧 벤세트 재무장관 이렇게 던진 거는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발언이죠. 아, 네. 왜냐하면 직접 대놓고 다카이치가 뭐 트럼프 팔짱을 꼈다고 해서 옆에 멜라니아 여사가 있는데 혹하진 않겠죠. 트럼프도 얻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저렇게 칭찬을 해주는 것이고 네. 일본 너네가 챙겨라 이겁니다. 너네가 요금 먹고 니네가 막아라. 그러니까 스콧 벤세트 재무장관이 간접적으로 핑퐁으로 치려고 하는 거죠. 아, 네. 좀 뭐 총선 직후에 이런 메시지가 나온 배경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발언이었다라고도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군요. 이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이 베선트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의 개인적인 관계를 좀 강조를 했는데 뭐 미일 공조에서 이제 정책보다도 인물 관계가 조금 더 중요해졌다 이런 국면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아, 뭐 그렇게 개인 관계라기보다는 이용하는 거죠. 네. 그렇죠? 미국은 동맹도 보시면은 협상 관계의 어떤 그 테이블에 앉은 상대방으로 생각하지 정말 친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관계 아까 말씀드렸는데 다카이치 총리가 아무리 뭐 팔짱을 끼고 아양을 부린다고 해서 트럼프가 그것 때문에 뭐 이걸 지금 일본을 위한 얘기를 한 건 아니고 네. 지금 상황에서 일본이 굉장히 중국한테 적대적인 발언을 했었잖아요. 근데 마침 그 정권이 대승을 거뒀습니다. 정말 역사적인 대승을 네. 거뒀거든요. 거의 이제 이거 개헌선까지 지금 단독으로 개헌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그런 정도의 지금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버렸기 때문에 트럼프는 아주 땡큐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만약에 트럼프가 이 언사를 직접 중국에 했으면 지금 모든 관계 끝입니다. 젠스왕이 아무리 뛰어도. 네. 근데 이런 과격한 발언을 다카이치가 알아서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는 뒤로 싹 빠져가지고 다카이치를 칭찬하는 것으로 네. 간접적으로 그쵸 어떻게 밀어주는 어떤 이런 네. 상황이죠. 뭐 미국 재무부가 이제 앞서서 중국에 대한 견제라는 부분을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중국 관련해서 완전한 분리는 원치 않지만 리스크는 줄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 발언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탈중국의 가속 신호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뭐 관리 국면을 유지하는 거로 보시나요? 그러니까 그 저기가 그거죠. 디리스킹. 네. 디리스킹을 하겠다는 건데 지금 저기는 안 할 겁니다. 디커플링은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네. 이 지금 완전히 떼낼 수는 없어요. 중국의 어떤 히토류를 완전히 떼낼 수는 없는 상황이고 중국도 지금 미국의 반도체를 완전 떼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서로가 떼내고 싶어 하는 거죠. 하지만 시간이 필요하다. 중국도 지금 보니까 주말에 소식 보였죠. HBM이 나왔답니다. 중국도. 네. 그래서 지금 한 4년 차이던 게 3년으로 줄어들었답니다.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HBM이랑 중국 HBM의 차이가 지금 격차가 3년밖에 나지 않는데요. 네. 3년 후면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한 3년 동안 MP 머티리얼스라든가 이번에 볼트 프로젝트를 통해서 히토를 축적하면 3년 후에는 완전히 동조화가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일단 디리스킹으로 가는 상황이다. 눈치를 보면서 디리스킹으로 가다가 트럼프 말기나 다음 정권에서는 아마 서로 완전 갈라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냥 반도체 굴기를 저쪽에서 하고 이쪽은 히토를 굴기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자급자족이 가능하게 되면은 이젠 이런 협상 테이블에 앉지도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일본의 총선 결과 그리고 여기에 대한 미 재무부의 발언까지 이어지면서 아시아전략에서 미일 공조의 무게감을 좀 확인해 본 이야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외신에서 주목하는 국내 기업과 이슈에 대해 알아봅니다. 숨겨져 있는 투자 정보 드리는 이 히든글로벌 시간, 오늘 조우진 탁기훈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언론사에서 어느 인사이트를 또 발굴을 해오셨을까요? 예, 그 로이터가 LG에너지솔루션이 캐나다에 갖고 있던 합작 공장에 대해서 그 합작 공장이니까 다른 데 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다른 데 지분이 스텔란티스인데 스텔란티스의 지분 나머지 49%를 $100에 가져왔다라는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 말은 결국 이제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의 캐나다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여전히 LG에너지솔루션 입장에서는 그 2차 전지 배터리 시장 갖고 또 새롭게 도모해야 되는 차원에서 영향력을 확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확실히 로이터 통신의 이 보도가 좀 상당히 눈길을 끌었는데 사실상 $100면은 좀 약간 명목적인 금액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뭐 그동안 상당히 좀 2차 전지 업계들이 좀 사업에서 고전을 겪었던 거랑 좀 일맥상통하는 이야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 코너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LG에너지솔루션의 그 북미 공장의 인프라를 혼다가 이제 가져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포드랑 LG에너지솔루션과 그 계약했던 것이 취소되기도 하고 저희가 그 포드와의 계약이 취소했다는 거를 저희가 단독으로 보도해드렸는데 그 다음날 바로 이제 공시가 나면서 그날 이제 제 기억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가 엄청나게 급락했던 것이 기억이 그렇죠. 납니다. 이런 전체적인 맥락으로 사실은 스텔란티스 입장에서는 스텔란티스는 형식적으로는 이제 뭐 이탈리아 기업입니다. 그 미국의 이제 3위 완성체였던 크라이슬러를 합병하면서 이제 스텔란티스로 사명을 바꿨는데 어쨌건 이탈리아 이 완성차인 스텔란티스 입장에서는 여전히 그 2차 전지가 안 좋다. 2차 전지 안 좋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좀 전망이 좀 안 좋다라는 맥락에서 비록 $100라는 정말 어떻게 보면 헐값에 넘길 수밖에 없지만은 그런 게 차라리 낫겠다라고 결론을 냈고 그거를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이 수용을 하면서 계약이 체결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제로도 여기 보시면은 이제 스텔란티스 측에서 이제 사업 전략을 전환을 하다가 이제 265억 원, 우리 돈으로 거의 뭐 40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비용 처리를 했다라는 그런 소식까지 같이 있습니다. 확실히 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전기차 세액 공제를 폐지하면서 그 여파들이 좀 이제 본격적으로 들려오고 있는 거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2차 전지의 그 업황이 안 좋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결국은 2차 전지의 가장 중요한 그 제품인 전기차가 잘 안 팔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기차 안 팔린 이유는 좀 전에 들으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2년 전에 대선 시절 후보 시절 유세를 하면서부터 본인이 이제 다시 백악관에 재입성한다면 내연 기관차를 장려하겠다. 전기차에 대해서 계속 이제 그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근데 정작 이제 대통령이 입성하니까 자기가 말한 대로 지키고 나왔죠. 그래서 작년 9월 달로 가장 전기차의 그 보조금의 대표적인 그 제도를 할 수 있는 IRA를 갖다가 폐지를 했습니다. 폐지를 했고 유럽에서는 일찌감치 각국이 주던 전기차 보조금도 없어지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가 보조금이 없는 상태에서 내연기관차랑 붙어야 되는데 소비자들은 똑같은 급이면 이제 내연기관차 선택하지 전기차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전기차 수요가 줄고 마켓이 줄다 보니까 여파로 부품인 2차 전지의 수요도 안 좋고 2차 전지 수요가 안 좋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일련의 조치들이 나왔습니다. 그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도 고민을 하다가 이번엔 스텔란티스에 제한이 있으니까 $100라고 한다면 되게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100를 받으면서 캐나다의 어떤 공장 운영권을 확보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기차가 안 팔린다. 그럼 2차 전지가 이제 좀 전기차를 대체할 만한 좀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될 텐데 또 이게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AI가 좀 동아줄이 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지난 한 2년 정도여도 주가나 우리 어떤 언론사의 화두를 보신다면 아시겠지만은 AI 자체가 미국 증시랑 한국 증시를 다 이끌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5,000피 되는데도 역시 투탑인 반도체 투탑인 시총 1위 삼성전자, 2등 이제 SK하이닉스가 엄청난 수익을 냈기 때문에 가능하신데 그 배경은 이제 AI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LG에너지솔루션과 AI가 무슨 관계있냐고 질문하실 수가 있는데 미국에서 많은 AI 빅데이터 센터를 갖다 건설하는데 당연히 이제 사람이 한적한 곳에 건설하면 토지 비용도 적게 들고 이모저모 유리합니다. 다만 AI 빅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데 가장 절실한 전기를 공급해야 되는데 전기를 공급하려면 송전선, 배전선 깔아야 되니까 그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내는 아이디어가 무엇이냐면 엄청난 웬만한 운동장 규모, 어떻게 보면 잠시 운동장 규모의 ESS, 배터리 갖다가 대규모로 갖다 설치한 다음에 그 옆에 AI 데이터 센터를 갖다가 같이 구축을 하면은 AI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전기를 갖다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ESS가 오늘 말씀드린 LG에너지솔루션 입장에서는 새로운 활로다 여겨지면서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강화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스텔란티스
셀란테스랑 이제 계약을 체결하면서 LG에너지솔루션의 대표이사께서 그 로이터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ESS를 갖다 기반으로 더 그 판로를 개척하겠다, 매출 올리겠다라고 이제 얘기도 하셨습니다. 네, 확실히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게 좀 여기에다가 비유를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확실히 좀 LG 에너지 솔루션도 ESS 사업 축을 좀 완전히 차세대 성장 축으로 새롭게 좀 삼으려는 그런 모습이네요. 예, 그렇게 해서 그런 기조는 오래됐는데 사실은 그렇게 갔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투자자나 기업들이 실패하는 경우 보시면 시장이 외면하고 시장이 이 사업이 안 돼라고 시그널을 줬지만 그 시그널을 무시하면서 계속 버티는 것입니다. 그런데 LG에너지솔루션이 사실 ESS 분야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삼성 SDI보다는 좀 뒤처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2차 전지 시장에 줄어드는 것, 전기차 시장이 퇴장을 보면서 발빠르게 이제 방향전을 했던 것은 되게 잘한 결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그리고 이렇게 쭉 한번 기사를 보다 보니까요. 이제 캐나다라는 키워드가 상당히 또 이제 눈에 띄는데 캐나다 하면은 이제 60조 원 잠수함 수주로 저희 코너에 단골 나라지 않습니까? 이번 건도 좀 뭔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LG에너지솔루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그 캐나다의 60조짜리 사업을 갖다가 본질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정부가 분명히 명시하게 얘기했거든요. 독일과 한국 중에 누구를 낙점할 것이냐? 캐나다의 경제에 1조하는 국가에 낙점하겠다 했어요. 그래서 그 기업은 이제 하나오션이지만은 관련된 대한항공이라든지 그다음에 현대차라든지 LG에너지솔루션도 거기 연대해서 같이 캐나다 정부에다가 이제 구애를 하면은 우리가 낙점받을 공산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점도 사실 LG에너지솔루션이 캐나다와 한국 양국 정부와도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그 LG에너지솔루션이 캐나다의 공장을 포기하지 않고 100달러긴 하지만 그 인수했던 것은 여전히 해당 기업의 근로자에게 월급을 주면서 사업을 영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캐나다의 잠수함 사업도 연관이 돼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네, 뉴스 자체는 이제 2차 전지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좀 이제 하나와 현대차의 이 잠수함 수주전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또 올라가는 기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는 또 어떤 외신에서 아이디어 가져오셨나요? 예, 지난주에 전체적인 이제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너무나 이제 급등락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굉장히 올라갔다가 출렁했죠. 내려가기도 하고 투탑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왔다 갔다 했는데 그 부분을 봤을 때 우리는 사실은 이제 거기서 의아하지만 본질적인 또 다른 무엇이냐면 빅테크들이 사실 투자를 많이 했는데 거기에서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우려하는 시각에 대해서 젠슨왕이 왜냐면 그 AI와 투자를 했을 때 가장 많은 수혜를 보는 기업은 엔비디아거든요. 거기 젠슨왕이 이들이 빅테크들이 엄청난 투자를 하지만 투자를 한 것이 우려할 만하지 않다. 투자를 해서 충분히 매출을 벌어들일 수 있다는 것을 긴급하게 CNBC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고 CNBC 인터뷰의 내용을 바탕으로 기사화했습니다. 연관된 FT 기사도 있는데 이걸 하나하나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CNBC 보도라고 하셨는데 한번 기사 같이 보면서 살펴볼까요? 이제 엔비디아의 주가가 8% 지난주 금요일 날에 이 정도까지 오르는 거는 저도 거의 뭐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젠슨왕 CEO의 발언이 상당히 좀 주목을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그 전에 앞서서 사실 빅테크들이 상당히 좀 자본 지출을 막대하게 늘리면서 시장에 우려감이 컸었는데 이걸 좀 진정을 시켜준 발언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FT가 보도를 했는데 애플을 빼고 아마존, 메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이제 실적을 발표하면서 올해 이제 가이던스랑 투자 계획도 동시에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들 4개의 기업만 합쳐가지고 올해 얼마나 투자할 것이냐, KPX라고 자본 지출 얼마나 되냐고 총 합쳐봤더니 무려 6,600억 달러에 달한다. 아, 거의 900조 원이네요. 예, 네. 6,600억 달러고 작년에 투자 많이 하지 않았느냐 이런 이제 기조입니다. 작년엔 4천억 달러. 그러니까 작년에도 엄청난 천문학적인 투자였는데 여기에 멈추지 않고 더 늘린다고 거의 작년 기준으로 하면은 반 이상 70% 육박할 정도 엄청난 투자 금액이 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FT는 약간 우려 섞인 어떤 목소리를 냈고 우려 섞인 목소리에 동조하는 시장이 그래서 야 너무 많이 투자하는데 벌 수 있어? 라고 얘기해서 주가가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반응해서 젠슨왕이 CNBC에 나와서 그렇지 않아 충분히 투자하고도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사실 뭐 돈을 아무리 많이 쓴다고 한들 그만큼 많이 또 벌어들이면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젠슨왕 CEO 어느 정도까지 좀 벌어들일 수 있다고 봤습니까? 예, 젠슨왕 CEO는 이제 AI 데이터 센터에 자기랑 밀접한 관계 있는 곳이 두 군데 있는데 하나는 이제 오픈AI, 챗GPT이고 그쵸? 또 하나는 엔트로픽입니다. 엔트로픽. 왜냐하면 두 군데 모두 다 투자를 했거든요. 투자를 했는데 적어도 투자를 했으니까 젠슨왕은 두 군데에 대해서 일반 어떤 시장의 어떤 분석보다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고 여길 수 있는데 젠슨왕이 정확히 뭐라고 했냐면
만약에 이 두 곳에 오픈웨어랑 엔트로픽이 투자한 것을 만약에 1,000억 달러 투자했다. 그러면은 2배를 벌어들인다. 근데 이들에 대해서 빅테크들이 투자했을 때 돈을 못 번다고 우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 젠슨항의 어떤 기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000억 달러 투자했다면,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1,000억 달러 투자해서 이 두 곳에서 2,000억 달러 벌어들인다면 투자를 못할 이유도 없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투자를 더 강화해야 된다. 강화해야 되는데 투자를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인프라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칩도 무한정 뽑아낼 수 없습니다. 수요가 많다고 해서 갑자기 공장한다 증설한다고 해서 증설도 엔비디아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TSMC가 이제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대목이 엔비디아 칩이 있을지언정 우리가 아는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HBM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HBM도 한도가 있는 것이죠. 한도가 있기 때문에 무한정에 뽑아낼 수 없기 때문에 인프라가 사실 한계 때문에 더 이상 투자를 못한 것이 아쉬울 뿐인데, 투자를 많이 한다고 이것의 주가를 떨어뜨린 것은 잘못된 기조다라고 젠슨항이 말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갖다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투탑 역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당연히 뭐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씀씀이를 늘리면 신이 나는 거는 AI 칩 업체들이겠죠. 당연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도 덩달아서 매출이 늘어날 것이고요. 근데 그 버블이 좀 아니라는 증거가 저는 너무 궁금한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명확하게 근거를 젠슨항이 밝혀줬습니까? 예, 그 CNBC 이제 보도를 보면 젠슨이 뭐라 하겠냐면, 엔비디아가 6년 전에 팔았던 GPU가 있는데 6년 전에 팔았으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신 여러분들 노트북이나 PC가 6년 전까지 있으면 잘 안 돌아가죠. 그래서 이제 바꿔야겠다 생각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심지어 젠슨항이 엔비디아 팔았던 6년 전에 GPU를 갖다가 이제는 안 쓰고 퇴물로 빠진 것이 아니고 여전히 더 자기들이 팔았던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중고 시장에서 거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젠슨항이 직접 말을 했거든요. 그 정도로 여전히 AI로 말미암은 수요가 강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6년 전에 GPU도 그 정도로 수요가 많다면, 사실 지금 내놓고 있는 H200은 이제 2년 전에 내놨고, 올해 이제 내놓고 있는 이제 루빈,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에는 루빈보다 더 상위 버전 내놓고 여겨진데, 이런 GPU에 대해서 사실은 시장에 빅테크들이 앞다투어서 이제 구매를 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처사다, 당연한 조치다라고 이제 젠슨항이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네, 여기에도 주말 사이에 좀 긍정적으로 해석이 될 만한 기사 한 가지도 나왔었는데 좀 크게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설 연휴 이후에 세계 최초로 HBM4 양산 출하한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뭐 이게 확실한 기사인지 좀 오늘 주가에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지 궁금하네요. 그 저희 코너를 꾸준히 보신 분들은 이제 지금 말씀은 연합뉴스 기사인데, 연합뉴스 기사가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세계 최초는 아니고 이미 하이닉스가 작년에 10월이나 11월 달에 이미 양산을 해서 이제 엔비디아 납품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계 최초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연합뉴스가 그렇게 보도했다는 것은 뭔가 좀 의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어쨌건 삼성전자의 좀 보탬 될 것이라고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저희 코너랑 계속 맞물린 분들 아시겠지만은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가 디지탐스의 기사에 따라서 삼성전자 수율이 안 좋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엔비디아 납품을 할지라도 제일 중요한 물량은 사실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도 분명히 이제 인식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향후 물량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어느 정도를 출하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어쨌든지 오늘 주가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전망이 되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도 이 외신에서 살펴보는 투자인사이트 조우진 타키온 대표와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주말 잘 쉬셨습니까? 2월 9일 월요일입니다. 다시 춥습니다. 막바지 추위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좀 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 신문 월요일자 나온 내용들 또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월요일이니까 이번 주 주간 전망부터 좀 시작을 해보죠. 자, 지난주 한 주, 특히 지난 한 주라는 표현을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만 사이드카가 3번, 그러니까 매도 2번, 매수 1번 발동될 정도로 시장은 이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한 주였습니다. 매도로만 사이드카가 발생하면 시장이 계속 조정을 좀 세게 받는다라고 생각하니까 투자 심리가 그냥 확 꺾여서 아이고 이제는 정말 조정인가 보다. 좀 소나기 좀 피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법도 한데 그 중간에 또 매수 사이드카가 또 발동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롤러코스터죠 한마디로. 특히 근데 지난 금요일 날이죠. 사이드카가 이제 3번째로 발동됐던 금요일 날 상황을 보면 오전장에 사이드카 발동돼서 굉장히 많이 떨어지다가 뭐 4, 5%씩 떨어지다가 오후장에 또 뭐 말아 올린다는 표현 많이 하죠. 낙폭을 대부분 축소했습니다. 앞서 차트에서 보셨던 것처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뭐 거의 뭐 플러스에 근접할 정도로 보합권까지 좀 낙폭을 대폭 줄였고요. 그러면서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낙폭을 줄이면서 시장이 지난주에 좀 나쁘진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물론 뭐 마이너스 한 2.5% 정도 떨어지긴 했는데 사이드카가 2번이나 발동될 걸 생각을 하면 주간 이 수익률 수준치고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던 게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긍정적으로 본다면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이런 장 흐름을 보면서 얼추 이제 이번 조정은 좀 마무리가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클로드발 소프트웨어 주들을 중심으로 한 이 조정은 얼추 이번에는 좀 마무리가 된 게 아니냐. 특히 지난주 금요일 날 뉴욕 시장이죠. 이제 토요일 날 마감이 된 뉴욕 시장 같은 경우 강하게 반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 백그라운드에는 역시 젠슨왕 CEO를 중심으로 한 이 AA 또 반도체 관련된 뭐 강한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얼추 좀 바닥을 찍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올 법합니다. 물론 아직 단정할 수는 없죠. 이번 주가 상당히 좀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번 주는 지표들도 좀 중요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표 한번 보시죠. 앞서 이제 일본 그 총선 얘기는 뭐 전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식으로 따지면 이제 원달러 환율의 또 상승, 원화 약세, 이게 또 이번 주에 또 좀 중요한 이슈가 좀 될 것 같고요. 미국을 보면 역시 이제 고용 지표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13일 날 금요일 날 아마 금요일 날 밤이니까 우리 시장으로 이제 한 주 마감이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CPI 나오는 것도 좀 의미가 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 날 밤에 나올 소매 판매 이것도 좀 중요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미국의 가장 중요한 경제의 가장 중요한 지표 쪽이라고 할 수 있는 소매 쪽, 이 소비 쪽이죠. 소비와 관련된 지표, 그 다음에 고용, 그 다음에 인플레까지 아주 중요한 지표들이 이번 주에 다 몰아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주요 지표들의 내용들이 아무래도 이제는 매크로 지표들이 이제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런 상황이 이번 주는 충분히 좀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컨센서스들, 그러니까 전망치들은 고용 지표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더군요. 그러니까 이게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시장 예상치를 많이 밑돌면 충격이 좀 있을 거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번 주도 좀 긍정적인 분위기로 좀 갈 가능성이 높다. 지난 금요일을 뉴욕 시장의 어떤 분위기로 봤을 때 우리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난주까지의 좀 2월 들어서의 이 좀 조정 상황 이게 이번 주를 기점으로 해서 좀 회복되는 게 아니냐라는 기대감을 좀 가져볼 법할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 그러면 역시 지난주 금요일 날 상황으로 봤을 때도 반도체 관련주들 그다음에 지금 조선하고 뭐 조선 쪽, 방산 쪽 다 지금 이 모멘텀이 좀 굉장히 좀 있죠. 특히 조선 쪽 같은 경우는 이 수주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결국은 이제 실적이니까요. 실적이 뒷받침되는 주요 섹터들, 주도 섹터들 중심으로 그동안에 조금 낙폭이 더 컸었다면 역시 한번 이번 주에는 좀 공략을 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두 번째. 이달 코스닥 동전주 170개, 전체 상장의 10%, 단국 상패 기준 손본다.
지금 당국은 정부는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 구체적인 방안들을 계속해서 지금 하나하나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향성은 시장 걸러내기죠. 옥석 가리기. 그러니까 좀비 기업들, 한계 기업들 이대로 그냥 놔두지 않고 털어내겠다라는 건데 이 동전주도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아직은 상패 기준의 동전주, 즉 1,000원 미만의 주식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만들면 되죠. 그래서 이 내용이 좀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왜 이게 동전주 문제가 중요하냐면 코스닥 지수가 오르지 않았습니까? 지수가 올랐다는 건 시총이 커졌다는 얘기인데 코스피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전주는 오히려 더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시총 상위를 이끌어가는 시총이 좀 큰 종목들 중심으로 시장에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거고 그렇지 못한 주들은 상장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시총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동전주들이 늘어난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이런 관련 회사들이 이렇게 코스닥 시장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활성화 정책을 정부 역적으로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 주가가 떨어진다? 그럼 뭐겠습니까? 상장을 유지를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이런 회사를 빨리 걸러내주고 그 빈자리에 상장을 돼서 자금 조달도 잘해서 더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을 채워야 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좀 사례가 나스닥인데요. 이 나스닥 사례는 좀 금융위원회에서도 계속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그 30거래일 연속 주가가 $1 미만이면 상장 폐지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80일이니까 한 석 달 정도 유지를 하느냐 마느냐를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안 되면 폐지하는 이런 내용이 아예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스닥은 동전주들 같은 경우는 $1 미만일 경우죠.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는 아예 조항에 있기 때문에 그런 나스닥의 모양새를 좀 우리 코스닥도 좀 가져오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지난주에 나왔던 이 코스닥 시장을 이제 거래소를 지주사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을 좀 분리를 해서 이렇게 상장을 시켰다는 얘기까지 좀 금융위원회는 하고 있는데 그 상장을 시켰다는 회사가 이런 상장이 될 회사가 이렇게 그 회사의 사업 부문에서 좋지 않은 사업 부문을 계속 놔두고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털어내야죠. 그래서 결국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시장이 좀 필터링을 하는 그런 어떤 조치들이 나오고 있다. 건전한 조치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요거 되게 좀 매력적인 기사여서 좀 가져왔습니다. 표를 바로 보시죠. 플러스, 라이즈, 하나로, 솔 이렇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코덱스, 타이거 이렇게 있죠. 코덱스는 삼성자산운용, 타이거는 미래자산운용입니다. 이 두 회사가 사실은 전체 ETF 시장에 거의 한 70%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여러 자산 플러스는 한화고 라이즈는 KB고 하나로는 NH인가 그럴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들 있는데 소울은 이제 잘 아시는 신한투자증권이죠. 이런 회사들이 되게 나름 잘 나가는 증권사들이죠. 증권사들 계열 이제 자산운용사들. 근데 전체적으로 퍼센티지 이런 회사들 다 합쳐 30%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표를 보시면 플러스 지난주 연초 이후에 ETF 수익률 상위 1위부터 10위까지인데 이 중에 이런 중소형 자산운용사가 만들어낸 ETF 상품들의 수익률이 좋습니다.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구체적인 테마성 ETF 상품들이라는 겁니다. 1등을 한 플러스는 우주항공 UAM. 잘 아시죠? 올 들어서 가장 좀 핫한 섹터가 좀 우주항공 쪽이고 하니까요. 했고 그다음에 라이즈 AI 반도체 탑10, 하나로 증권 고배당, 소울 반도체 전공정 이런 상품들 되게 좀 구체적이죠. 소울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실리콘 응급제 이런 식의 아주 구체적인 어떤 그런 테마를 갖고 있는 상품들의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삼성자산운용, 즉 코덱스 브랜드의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자산운용, 타이거의 이 지수 추종형 상품들이 사실은 돈도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고 수익률도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수, 그러니까 인덱스형 상품에 돈이 많이 들어오는 건 맞는데 그 반면에 이런 특정 테마형 이런 ETF 상품도 상당히 수익률을 좀 많이 내고 있고 수탁구도 좀씩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결국은 국내 ETF 시장은 이렇게 지수형,
대형사들의 지수형 상품과 중소형사들의 테마형 상품으로 조금 이렇게 소위 말하는 투 트랙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볼 수가 있겠고요.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수 대형 상품에 예를 들어서 내 뭐 포트폴리오에 뭐 절반 정도를 넣고 그다음에 이런 상품들의 나머지 절반을 쪼개서 넣는 이런 방식으로 하면 ETF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포트폴리오가 아주 단단하게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거든요. 물론 뭐 개별 종목 투자하는 분들 많으시고 삼성이나 뭐 SK하이닉스 직접 투자하는 분, 현대차나 분들 많으시겠지만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개별 종목은 대형주 중심,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그다음에 중소형주라든가 밑에 뭐 소부장이라든가 뭐 로봇이나 이런 데들은 특정 종목을 골라서 하기에는 리스크가 있으니까 이렇게 ETF로 나눠서 투자하는 이런 투자 방식이 좀 상당히 개인 투자들 우리나라 개인 투자분들한테 좀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 굉장히 스마트한 투자법이다 이런 생각을 좀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펀드와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표를 보시죠. 지난주는 태양광 제일 핫했던 섹터입니다. 일주일 동안만 놓고 보면 그래서 한화의 플러스 태양광엔 ESS 상장주식 이 ETF 상품이 이게 레버리지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1%가 넘는 수익률을 내서 유일하게 지난주에 두 자릿수 수익률을 내면서 수익률 1위를 차지했고요. 연초 이후에도 뭐 좋습니다. 최근으로 들어올수록 수익률이 좀 좋아지는 게 이 태양광 관련 상품의 특징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머스크 한마디 때문이죠. 뭐 우주 쪽에서 태양광 쓰겠다. 그다음에 테슬라하고 스페이스X 이 팀이 지난주에 중국을 방문해서 뭐 다양한 태양광 업체들 만났다. 이 소식이 뭐 직접적으로 영향을 좀 줬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코덱스 200의 롱 코스닥 150 선물 지수 이것도 이것도 이제 이건 파생 쪽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타이거 레저형 상장 지수, 삼성 코덱스 은행 상장 이런 상품들 주로 은행 쪽도 좀 수익률이 좀 괜찮아지는 그런 모습들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좀 시장 상황에서 좀 역시 뭐 실적도 좀 좋고요. 지난주에 또 실적 나오는데 뭐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률을 냈다 이런 얘기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전체적으로 이런 상황들이 좀 나왔고요. 지난주에 국내 주식형 펀드 하루 평균 일주일 수익률이 마이너스 2.5%. 그걸 생각을 하면은 이게 7%, 8% 수익률 낸 것도 상당히 좀 양호한 그런 수익률을 냈다. 조정기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번 주에도 또 좋은 투자, 좋은 결과 나누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2월 들어서 우리 시장 변동성이 다시 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널뛰는 장세 속에서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1분기 시장을 이끌 주도주는 어디일지 오늘 김영재 SK증권 명동지점 부장님과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증시 리뷰를 좀 한번 해봐야 될 텐데 코스피, 코스닥이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주간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부터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뭐 기다리던 조정이 왔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양시장 모두 하락을 했고 네. 특히 코스피는 올해 처음으로 이제 이틀 연속으로 하락했다는 또 특징이 있었는데 네. 시장이 하락하면서 이제 주간 단위 하루 평균 거래 대금도 직전 주에는 이제 80조 원대였지만 이제 다시 70조 원 초반대로 감소를 했는데 그래도 아직도 뭐 절대적으로 많은 거래 대금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고객 예탁금이 지난 월요일 날 이제 사상 최고를 또 경신을 했는데 111조 원을 기록을 했다가 현재는 지금 104조 원 후반대로 조금 감소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증시 움직였던 주요 이슈 살펴보면 미국에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의 실적 발표 이후에 AI 투자금 대비 어떤 수익성에 대한 좀 우려감이 좀 나타나면서 네. 증시가 급락해서 코스피가 이제 5천선 아래로 좀 하락을 했었는데 그 다음 날 미국의 제조 PMI 지수 호조와 반도체 섹터의 어떤 급상승으로 인해서 코스피가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또 삼성전자도 사상 처음으로 이제 시총 1,000조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주 후반부 들어서 아마존 실적 발표에 의해 또 AI 수익성 훼손 우려가 또 나타나면서 거기에 또 AI 발달로 인해서 소프트웨어 산업 지형도가 좀 변화할 것이라는 그런 우려감이 나오면서 소프트웨어주가 이제 폭락을 했는데요. 관련해서 국내 증시도 동반 하락한 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미국이 인도적 차원에서의 어떤 대북 품목의 어떤 면제를 좀 제재를 면제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북한 관련주가 이제 급등한 바 있고요. 또 비트코인이 이제 지난주에는 이제 8만 달러를 붕괴했었는데 지난주에는 이제 7만 달러까지 붕괴하면서 네. 6만 달러 초반대까지 하락했다가 이제는 다시 이제 반등해서 7만은 회복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밤이었죠. 파이낸셜 타임스가 이제 차기 연준 의장 케빈 러시가 취임 이후에 대대적인 금리 인하와 또 양적 완화를 할 것이다라고 보도를 하면서요. 이 소식으로 미국 증시가 또 반등하는 그런 것을 보여줬는데 이에 다우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5만 선을 돌파했고요. 이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다우지수가 자기 임기 말에는 1만 포인트까지 가 있을 거다라고 예상하는 글을 썼습니다. 지난주에도 개인들은 매수를 했지만 외국인이 이제 매도로 대응하면서 코스피에서 무려 13조 4,900억 원을 이제 매도를 했고요. 코스닥에서는 뭐 2,800억 정도의 뭐 기본적인 순매도가 나타났습니다. 결국 지난주는 장기간 상승 이후에 하락 조정이 나왔고 또 외국인 매도세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AI 수익성 이슈도 있었고요. 수급 부담까지 겹치면서 변동성이 좀 컸던 한 주였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들어서 외국인 매도가 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코스피 기준으로는 17조 원에 달하는데 이렇게 매도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배경을 좀 뭐라고 보시나요? 네, 사실 뭐 여러 가지도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뭐 이게 작년 후반부에 좀 이렇게 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네. 차익 실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유독 지금 이익 추정치가 계속 증가해서 밸류에이션 수준이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도세가 주간 단위로 점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네. 사실 이 과거 한국 시장에서 수익을 냈던 외국인이 아직도 그 경험을 바탕으로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좀 풀어 설명드리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한국 시장은 전형적인 수출 위주의 경기 민감 국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 사이클이 반복되는 것이 매우 확실한 시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이클을 바탕으로 이익이 크게 증가해서 낮은 PER 구간으로 진입했을 때는 매도를 했고 또 이익이 다시 또 급락하면서 다시 퍼가 높아지는 구간에는 다시 재매수를 해서 이제 저퍼에 또 파는 이런 것을 매우 수십 년간 반복을 했는데 네. 이것이 수익 내는 방법이 확실했기 때문에 이런 패턴을 지금도 지금 답습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퀀트라든지 반복 매매 같은 알고리즘을 짜서 기계적으로 매매하는 것이 좀 높은 경향이 있는데 최근 지수가 급등하면서 단기 이격도가 벌어진 상황에 또 개인들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면서 이걸 받쳐주니까 일단 과매수 구간에는 좀 매도를 하는 뭐 그런 경향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린 그런 사이클 관련해서는 현재 반도체의 슈퍼 사이클이 과거와는 좀 다르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인데요. 지금 현재 이런 것을 바탕으로 국내 증권사는 물론 글로벌 IB까지도 한국 시장의 추가 상승을 좀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JP모건 같은 경우는 코스피 목표치를 기존 5,000포인트에서 이제 6,000포인트로 상향 조정시키면서 여기에 또 강세장 시나리오까지도 언급을 했는데 무려 7,500포인트를 목표치로 다시 설정해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보면 현재 대량 순매도를 보이고 있는 외국인이 다시 순매수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일단 한국 시장의 이익 사이클이 과거 대비 훨씬 더 연장되었다는 그런 확신이 들 경우에 또 이제 순매수로 전환될 수 있겠고 또 지수가 추가적으로 하락하든지 아니면 기간 조정을 통해서 이격이 많이 축소된 그런 경우에도 순매수 전환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직 펀더멘탈적으로 달러 약세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이게 만약 달러 약세로 전환이 확실하다면 한국 주식을 매수했을 때 환율 하락에 따른 어떤 자본 이득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구간이 되기 때문에 외국인은 순매수 전환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확실한 것은 시기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 대형주들의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을 4월 초순 전에는 무조건 순매수로 전환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마 3월 중순 정도쯤에서 보시면 외국인들이 순매수 강도가 매우 높아졌다, 많아졌다 뭐 이런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현재 외국인 순매도는 재매수를 위한 어떤 단기 조정 뭐 이럴 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순매도 기간 중에서 이익 성장 가시성이 높은 종목을 저점 매수하는 기회로 좀 삼으실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실적 발표가 있을 4월 전에 좀 순매수 전환 기대가 된다고 하셨는데 반도체 실적의 수급 흐름을 바꿀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자, 이어서 2월 들어서 국내 증시 변동성이 좀 상당히 커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의 시장 흐름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도 궁금해요. 근데 사실 지금 같은 변동성이 조금 더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보이는데 네. 그만큼 지금 사실 수급적으로 이게 사실 큰 이벤트가 그렇게 엄청난 이벤트는 아니지만 수급적인 그런 변동성이 너무 좀 확대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2월 들어서 특히 이제 지수가 위아래로 한 10% 정도 움직이는 것이 아주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네. 특히 지난주에 이제 3번의 사이드카가 발달된 정도로 극심한 변동 증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1월에 지수가 단기적으로 급등한 면이 이거는 후유증이 좀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또 차익 실현이 지금 나오는 상황에 이제 포모성 매수세가 지금 받침이 되고 있으니까 시기적으로 또 보면 또 실적 발표가 거의 마무리되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주가가 우상향할 수 있는 흐름으로 연결되는 모멘텀이 좀 부족한 시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올라가면 좀 떨어지려는 힘이 좀 강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우려가 되는 것이 양시장 토탈 신용 잔고가 지금 30조 원을 돌파를 했는데요. 이 돌파를 한 이후부터 이제 급락장이 연출이 됐다는 또 우연 아닌 우연이 또 이렇게 발생이 되었는데요. 네. 실제 근데 일선에서 제가 이제 체감하는 그런 경험 이런 것을 본다면 일단 절대 금액 수치의 어떤 신용 잔고 수치는 매우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 그런데 과거 대비 담보 비율 수준은 되게 상당히 잘 유지되고 있다 해서 뭐 보통 이제 140%를 이제 마지노선을 보는데 거의 170에서 200% 이상으로 담보 비율을 유지하는 고객들이 상당히 많다는 점이 좀 특이한데요. 매우 보수적으로 지금 운영 중이라고 볼 수가 있고 네. 또 여기에 다수의 증권사들은 신용 대출 최대 한도치가 지금 초과된 상태이기 때문에 신규 신용 대출이 좀 어려운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신용 잔고 과대에 따른 반대 매매가 나오는 그런 악순환 장세까지는 아직은 좀 거리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실 수가 있어서 너무 여기에 이제 신용 잔고만 보시고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설 연휴 이전 및 또 연휴 이후에라도 지수가 이제 조정 구간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1분기 실적 지표를 앞둔 3월 말이나 아니면 외국인 수급이 다시 안정화되는 국면에 접어들 때까지는 일단 지수 변동성 확대는 좀 유지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 매매하는 업종을 좀 압축해서 보유하는 그런 종목을 좀 슬림할 수 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현금 비중을 좀 유지하시는 것은 상당히 좋은 전략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이제 이 정도 수준에서 현금을 꼭 보여야 한다는 것은 시장 급락이 나왔을 때 평소에 좋아 보이는 종목을 좀 싸게 매수하는 용도로 활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연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매 업종 압축의 이제 기준점이 또 필요할 것인데 이제 올해 이익 성장 가능성이 확실하게 높은 업종이거나 또 밸류에이션상 주가가 높으지 않은 업종이 이제 선택이 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했다면 아마 매매 1순위 업종이다라고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게 두 가지가 동시에 지금 나타나는 것이 업종이 있죠. 반도체 대형주가 지금 현재 딱 이런 상황인데 네. 올해 이익 가능성 매우 높은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지금 PER로 보시면 상당히 낮은 또 밸류에이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반도체 대형주는 이제 이번 조정의 매수 1순위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사실 이익 성장성으로 보시면 성장성의 가시성으로 보면 또 전력기기 업종도 가시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런데 이제 반도체와 다른 점은 밸류에이션 수준이 높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력기기 업종은 실적 시즌에 국한해서 좀 트레이딩 대응 정도로만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 성장이나 밸류에이션을 고려했을 때 지수 변동성 구간에서 일단 좀 관심을 보여야 될 그 업종이나 종목은 대형 반도체 종목, 또 증권주, 엔터주, 기계업종 내 대장 종목, 그리고 바이오보다는 실적이 나오는 어떤 제약주,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이라든지 한미약품 같은 제약주에 좀 더 관심을 주는 전략이 좀 좋아 보인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익 가시성과 밸류에이션 저평가 업종에 주목해 보자고 얘기를 해주셨고 아무래도 지금 같은 장에서 매매 빈도를 좀 줄이는 게 좋겠죠. 사실 뭐 매매 빈도를 이제 홀딩해서 이제 좋은 종목 홀딩해서 가지고 가셔도 좋은데 저는 사실 근데 이것을 현금을 확보하신 투자자라면 이걸 좀 이용해서 변동성을 확대했을 때 좀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좀 반복하시려면 오히려 수익률이 더 확대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이 사실 자주 나오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도 한번 경험상으로서 조금씩 매매를 해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제 4분기 실적 발표가 좀 상당 부분 진행이 됐는데요. 뭐 예상치를 밑돈 기업들도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전체적인 실적 흐름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사실 4분기 실적 발표 시즌인데 네. 이 4분기가 조금 관심권에서는 사실 그 실적 발표 시즌 중에서는 좀 멀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일단 4분기 실적 자체가 상당히 그 변동성이 좀 예측이 좀 되기 어려운 구간. 왜냐하면 기업들이 어떤 연말 보너스 지급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부채 같은 부실 자산 정리를 좀 한 번에 단행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예측의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고 네. 또 실적 발표도 이제 3월 말까지 이제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그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어떤 기간이 너무 긴다는 점도 좀 관심도를 떨어지는 요인이었습니다. 근데 실제 올해 예상보다 실적은 좀 역시나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는 중인데 지난 5일까지 증권사가 추정치 있는 3개 이상 추정치가 있는 기업들의 65%에 해당하는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좀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중에서 실제 실적이 추정치를 크게 미달한 종목들도 대거 나왔는데 네. 뭐 금호석유화학이라든지 포스코홀딩스, 현대무백스, SBS 등은 이제 실적 추정치가 예상치 대비 이제 실적이 상당히 크게 밑들었고 네. 반면에 이제 대원제약, LNF, 녹십자, CJ CGV, CJ ENM, KB금융 등은 예상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실적은 안 좋은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실적이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에 이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대거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전체 예상 실적도 한 달 전 대비 증가를 했는데요. 지금 FN 가이드 기준으로 올해 예상 코스피 당기 순이익이 이제 360조 원으로서 한 달 전 대비 약 한 14% 정도 상당히 많이 크게 증가한 면이 있고 이러한 것은 향후에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이용한 투자 전략은 일단 실적 중요도가 낮은 4분기 실적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고 가장 이제 실적의 중요도가 큰 1분기 예상 실적에 좀 더 집중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이제 증권사들이 이제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데 의외로 4분기 실적이 매우 안 좋습니다.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견조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역시나 1분기 실적 전망이 밝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1개월간 네. 이익의 어떤 추정치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된 업종 내에서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이는데 이런 업종들은 이제 정리하면 에너지, 건설, 반도체, 상상, 자본재수로 지금 실적 추정치가 상향 조정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 비중 축소를 고려해야 되는 것은 이제 이 컨센서스가 하향 조정되는 업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화학, 운송, 철강, IT, 가전이 이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별로 보시면 이 안에서도 이제 모멘텀이 좀 다른 게 좀 있기 때문에 실적만 가지고 너무 비중을 축소하실 필요는 없고 실제 개별 기업에서의 모멘텀이 어떤 게 있는지를 좀 확인하신 다음에 좀 전략을 수정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되고 내가 보유한 종목이 속한 업종이 흐름은 좀 실적 추정치가 낮아지고 있다라는 정도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실적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면서 지금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PER 배수가 뭐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이제 8.8배로 나오고 있어서 사실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라는 것이 상당히 지금 투자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업종별로 밸류에이션 수준이 상당히 지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은데 결국 투자 전략에 있어서는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절대적인 밸류에이션 수준이 좀 낮고 또 이익 성장 가시성이 올해 확실히 보이는 이런 업종 위주로 좀 투자를 먼저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결론 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분기 결과보다 1분기 이후를 바라보는 시각도 좀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이야기 김영재 SK증권 명동지점 부장님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주말 사이에 좀 다시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오늘 아침에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다행히 낮부터는 기온이 좀 오른다고 하네요. 매서운 월요일 출근길 저희 마켓 시그널과 함께 마음만큼은 좀 따뜻하게 출발하시길 바라보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